안녕하세요. 강나루입니다. 오늘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대변동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에 관련된 책을 좀 읽어봤는데요. 그분의 책 총균세, 문명의 붕괴를 읽으며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박식함과 세계를 바라보는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어느 원주민이 당신은 많은 화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총교세를 썼고, 문명이 붕괴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문명의 붕괴라는 책을 다이아몬드 교수는 썼습니다. 이제 지구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문명이 붕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지구 문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또다시 거대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대변동이란 책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 어떠한 통찰을 전해줄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핀란드를 통해서 한국사를 생각해본다. 핀란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교육강국? 우리가 배워야 할 작지만 강한 복지국가? 그리고 밀리터리 덕후라고 불리는 밀떡들에게는 겨울 전쟁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1939년 강대국 소련과 약소국 핀란드의 피 흘리는 혈투 속에서 당연히 소련의 손쉬운 승리가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핀란드를 강제 병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핀란드는 이후 계속 전쟁을 거쳐 독립을 유지했죠. 그 대가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당시 인구 370만 중에서 10만 명이 죽고 9만 4천 명이 장애인이 되었으며 3만 명의 과부, 5만 5천 명 정도의 5,500만 정도의 고아, 61만 5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연꽃이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핀란드는 겨울 전쟁과 뒤이은 계속 전쟁을 거치면서 핀란드가 존속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핀란드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경제적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소련의 신뢰를 얻는 것이란 사실을 직시합니다. 일명 핀란드화가 진행된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소련의 눈치를 보면서 소련의 요구에 언론의 자유도 제한합니다. 서구의 눈에는 핀란드의 모습이 비굴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핀란드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핀란드가 살아가기 위한 고육지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핀란드의 모습은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의 역사를 반추하게 합니다. 자, 강대국 옆의 약소국은 강대국의 무리한 도전을 피하고 그들의 예의주시해야만 합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이러한 주장에 세 나라가 떠오릅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사이에서 기나긴 전쟁을 한 고구려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데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 고구려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을 시작하죠.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서 고구려는 수나라를 물리칩니다. 무리한 토목공사와 고구려 원정은 수나라 내부의 반란을 유발시켰고 결국 수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수나라의 뒤를 이은 당나라는 고구려에 도전합니다. 안시성 싸움에서 패한 당태종은 요동을 공격하지 말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죠. 그러나 당고종은 선왕의 유언을 무시하고 고구려를 정복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합니다.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충돌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승리하고 동북아시아는 중국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고구려와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휘어지느니 차라리 부러지겠다는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생존을 위해서 부러지지 않는 유연성을 배워야 할까요? 만약 국가의 생존이 가장 우선이라면, 최우선 명제라면 그 명제를 받아들였다면 고구려는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고구려에게서
핀란드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불행히도 고구려에게서 핀란드와의 해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선 영양왕의 뒤를 이은 영유왕은 대당 유화책을 시도하죠. 고구려의 봉역도를 당나라에 넘기고 수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한 탑인 경관을 허물어뜨립니다. 이러한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는 고구려 침략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연개선의 정변을 핑계로 고구려를 침략을 합니다. 고구려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고구려가 굴욕적이라 할 만큼 중국에 굴복하지 않는 이상 당나라는 고구려 침략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고구려는 핀란드와 같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구려를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지는 않겠다는 정신을 배워야 할까요? 고구려의 땅을 당나라에 넘기고 고구려인을 당나라의 노예로 만든 신라의 유연성을 배워야 할까요? 생존이라는 절대 명제 속에서 쉽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떠오른 나라가 조선입니다. 임진왜란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는 광해군은 후금과 진은태양, 명나라 사이에서 절묘한 중립외교를 진행합니다. 조선은 고구려와 같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섣부른 선택은 재앙을 초래하죠. 광해군은 명나라의 요구대로 군대를 파병하지만 투항한 강홍립이 조선의 사정을 후금에 자세히 알려준 덕분에 전쟁의 참화를 막았습니다. 그 후에도 명의 추가 파병 요구를 현명하게 거절하며 조선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조를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은 반정을 일으킵니다. 어리석은 인조와 서인 세력은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초래하죠. 현명한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조 정권은 임진왜란에서도 정묘호란에서도 심지어는 병자호란에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효종은 이룰 수 없는 북벌을 외치며 조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정신승리만을 강조하는 인조 정권에 의해서 루신의 소설 속 주인공 아큐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세 번째 떠오르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약소국입니다. 고구려와 같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라는 거인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들여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합니다. 그 거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 하지 않으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때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전 국토가 폐허가 되어버린 역사를 통해서 북한은 핀란드와 같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구려를 소환했습니다. 고구려와 같은 강대국이 아니면서도 고구려의 전술을 사용해서 미국이라는 거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핀란드화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부러지더라도 굽힐 수는 없다라는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까요? 핀란드가 소련이란 강대국의 비위만 맞추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북한의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절묘한 줄타기 외교와 강력한 벼랑끝 전술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북한에게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핀란드화가 필요했던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패권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외교 전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잘 해나가는 광해군 정권이 어리석은 인조를 비롯한 서인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패권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을 상대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중국과 늙은 호랑이지만 아직도 기력이 남아있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력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을 생각합니다.
일본은 흑선의 공포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서양을 배우며 근대어를 완성합니다.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이유는 자신이 문제를 직시하고 서구의 국가 모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공 비결을 그들이 쉽게 망각합니다. 1930년대 젊은 장교들은 밖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초강대국 미국의 힘을 몰랐습니다. 정신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게 된 그들은 결국 침략전쟁을 벌이고 일본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성공 비결을 아직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지적했듯이 과거사를 망각하고 주변국의 신뢰를 얻어 통일을 이룬 독일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인 신뢰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를 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먼저 근대화한 서구 국가를 모델로 메이지 유신을 완성했듯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국가가 된 독일의 사례를 일본은 모델로 삼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위 일본의 위험 요소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일본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일본의 성공 요인과 위험 요소를 분석하면서 빼놓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핵사고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재앙은 전 지구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도쿄 일부 지역까지 고농도 오염 지역으로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매우 부적합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에서는 일본은 거대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일본의 방사성 오염은 심각합니다. 김익준 교수가 일본에서 모든 일본인이 이민 가라 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과 오염된 땅에서 재배된 채소, 오염된 풀을 먹고 자란 동물들을 먹어야만 하는 일본은 서서히 병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후쿠시마 사고는 처리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일본의 위험 요소로 후쿠시마 핵사고를 첫 번째로 꼽아야만 했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일본만의 위험 요소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방류될 것입니다. 태평양 오염이 시작된 것이죠. 일본의 외교전에 굴복한 주변국들이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은 전 지구적 위험 요소라고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일은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인류의 어리석음입니다.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라는 프로파간다에 속아서 핵발전소를 짓는 어리석은 짓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적인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핵 원자로 사용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비롯되는 공기오염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사망한다는 확실성과 비교해 봐야 한다. 501쪽에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명박의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말입니다. 한 번의 핵사고로 태평양이 오염되고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성 세슘에 오염된 일본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핵연료를 10만 년 동안 어떻게 보존할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주장은 너무나도 우려스럽습니다. 핵사고의 후유증을 은폐하고 무리하게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아베를 떠올리며 후쿠시마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의 거짓말에 세계적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도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답지 않은 미국을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와 언론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제도와 민주주의 역사는 흠결 없는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완벽한 미국에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있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대화 타협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요소가 미국에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정보관리임명동의안이 2년 이상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는 다양한 뉴스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다른 정보를 통해서 세뇌된 좌우 민중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빚어진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뉴스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모습이 좌우익의 극한 대립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안타까운 이유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편을 비롯한 편향된 그 정보만을 접한 노년층들이 극우적 발언을 쏟아내고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극단적 좌우 대립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을 하게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친일 독재에 뿌리를 둔 세력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장착에 빠져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미 대화를 총선 전에는 하지 말라는 말을 미국 정치인들에게 말하는 야당 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되는 선진국의 투표 제도를 보면서 우리의 선거 제도가 얼마나 선진적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 등록 사전 등록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965년이 되어서 유권자 등록을 위한 영문 독해 시험이 불법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투표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에는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사진을 부착한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독려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선거를 어렵게 만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투표용지에 적어야만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선진국인가요? 선진국이라면 우리가 그들의 선거 제도를 배워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제도는 우리가 최고였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미국인이죠. 그래서 이 책 곳곳에서 미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미국에 대한 서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패권이 옮겨가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유는 중국은 독재자이고 미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성공 요인인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침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칠레를 생각한다. 민주적 정권이 갑자기 쿠데타에 의해서 독재국가로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생각은 다릅니다. 칠레도 민주적 전통이 굳건했지만 정치적 위기의 양극화와 타협의 실패는 결국 폭력과 독재로 종결되었다. 미국에서도 이 같은 시대가 닥칠 수 있을까? 218쪽에 있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쿠데타에 의해서 독재 국가로 퇴행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시민들이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역사는 퇴행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역사가 퇴행할 수도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과 어떠한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더 필요할까요? 칠레의 아이에덴 정권은 조급한 정책과 세밀치 못한 공상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상실해 갔으며 보수파의 준동을 자극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꾀가 필요합니다. 민주정권이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민주세력이 유능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민중은 지지를 철회하고
독재자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칠레의 역사가 그것을 말합니다. 쿠데타 핵심 세력도 아니었던 피노체트가 17년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피노체트에 대한 CIA 평가는 조용, 온화, 상냥, 근면, 성실, 종교적, 너그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연히 최고 지도자가 되어 쿠데타 계획에 참여하지도 않은 그가 악랄한 독재자가 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나와 있듯이 아이히만이 근면하고 자상하며 성실한 아버지이자 정부 관리였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근면 성실함이 선함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지시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언제나 우리는 악마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만이 독재를 막을 수 있다 라고 했듯이요. 피노체트가 정권을 잡자 미국은 피노체트 정권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했죠. 무자비한 사륙과 고문을 저지른 정권을 떠받치는 요인은 경제였습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되려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에 기생하는 인간도 많죠. 피노체트 정권에 대한 자유투표에서 42%가 피노체트를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태극기 집회를 하며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 깨어있지 않는다면 악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정체성을 생각한다. 역사가 짧은 많은 나라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호주는 영국의 죄수들이 세운 나라이죠. 아직도 유니언 잭이 호주 깃발에 남아 있습니다. 영국 여왕을 명목상 국가수반으로 명시하고 있죠. 영국이 싱가포르를 포기하고 EU에 가입하면서 호주는 부모를 떠나보내야 하는 사춘기 소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주의 늦은 사춘기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가깝지만 자신들을 유럽인으로 생각하는 그들. 그러나 어머니 국가인 영국에게 내팽개쳐지는 애처로운 그들. 호주는 어떠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도네시아는 다민족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1945년부터 49년 독립투쟁을 강조하고 공산주의자의 쿠데타를 강조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던 저로서는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보면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우리나라가 행복해 보입니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에 이미 형성된 국가 정체성은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때로는 개인도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기도 합니다. 68혁명을 일으킨 독일의 세대는 부모를 부정합니다. 나치에 협력한 부모에 대해 적개심을 가진 적군파와 68혁명으로 표출되게 되죠. 스스로 부모가 만들어 놓은 족쇄를 풀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독일의 자녀들은 부모의 족쇄에 잠들기보다는 부모의 족쇄를 과감히 부숴버립니다. 부모와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죠. 한국의 친일파 후손들이 부모의 친일을 미화하고 친일적 발언을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를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역사를 미화하는 일본의 전후세대와도 대조를 이룹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은 자녀는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전후세대와 한국의 친일 독재 후손들이 언제 부모의 품을 떠나 68혁명을 일으킬지 기다리려 하게 합니다.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이스터 문명의 붕괴를 통해서 한 문명이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는 이스터 섬과 같은 존재죠. 외부의 도움 없이 이 문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원 고갈을 비롯한 지구 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지구인은 지금이라도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세기 21가지 재원이라는 책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전 지구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제시한 이러한 고언들은
다이아몬드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음을 사람들이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함께 지구 문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책이 아주 두꺼웠기 때문에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자,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더 읽고 싶은 책을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